봅시다. 데일리에는 다 이름 써주시고 그리고 그 스프링 노트 혹시 안 붙이신 분 있다면 다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풀 거기 다 있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여기 앞에다가 줄게 혹시 아직 안 보셨니? 여기 자 보자. 일단 해석도 다르지만 어법적으로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대시하는 역할이 뭐가 되죠?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얘 자체가.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게 답진가? 숙제도 좀 보여주시고. 아니 요거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쏘리 착각했어. 데일리만 먼저 할게요. 데일리. 자, 오늘은 문제 괜찮냐? 그래 잘 썼는데 아쉽네. 자 일단 아니 써보라니까. 이름 써보라고. 자기가 이름 내가 써줘. 응? 자 봅시다. 시점 안 하는데? 오케이 알았어. 다 여기를 많이 틀렸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끝. 아 이건 근거가 아니지 아저씨. 근거가 아니잖아. 끝 써는 거잖아. 이것도 잘하는 게 있어. 그거 보자. 잘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신 데일리 테스트 이거를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수업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게. 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1번 지문인데요. 자, 지난번에 그 1번 지문의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어휘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어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여기다 써줄 테니까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한 거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프리펌이라기보다는 프리 조건에 좀 더 가깝긴 한데요. 프리 조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선 이 녀석의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제 파악. 일단 쭉 써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해당 그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밑줄이나 이렇게 지금 선택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모나 밑줄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밑줄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맥락 파악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어휘의 의미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 지금 나온 것처럼 선택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밑줄 5개 쳐놓고 뭐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죠. 보통 내신에서는요 이런 선택형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고등부 내신에서는요. 고등부 내신은 웬만하면 선택형보다는요 그냥 밑줄형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밑줄 5개 쳐갖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휘 문제를 틀릴 때 왜 많이 틀리는가 1, 2, 3번 중에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바로 2번입니다. 2번. 이걸로 많이 틀려요. 자 일단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이 세 가지 세 부분의 어휘는요 주제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셋 다요. 셋 다. 그러니까 이 어휘 부분을 밑줄 치거나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을 때는 아무데나 어휘를 이제 우리가 체크해 놓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밑줄이나 박스를 쳐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어휘 문제는요 보통 서술부라는 표현 안 할게요. 더 쉽게 말하면 동사나 형용사로 출제를 합니다. 동사나 형용사. 왜냐하면 동사나 형용사가 그 문장의 서술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와 B는 전부 다 동사형으로 나와 있고 C는 형용사로 나와 있죠. 그렇죠? 대부분 이렇다는 겁니다. 99%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모른다면은요. 지금 요 맥락에서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나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휘 문제를 풀려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맥락 파악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 그럼 A번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끝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쭉 가서 문장이 길죠. 여기까지고요.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밑줄이 포함된 문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내부의 맥락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의 핵심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내신에서 특히 고등부 내신에서는요 중등부 때와는 다른 게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등부 내신, 영어 내신은요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암기하면 망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줄게요. 한 가지 사례. 오래전 시험지라 제가 좀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게요. 몇 문제였나? 잠깐만. 지칭이고 제가 한 1분 내로 못 찾으면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1학기 말이었나? 어디 있더라? 아 이게 맨날 헷갈려갖고 잠시만요. 한 번만 하나만 더 찾아. 2학기 2학기 중간이야.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2학기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요 문제였네요. 찾았다. 잠깐 볼게요. 요게 이제 그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재작년 이제 그 가자고에서 나왔던 이제 문제인데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문제가 어휘가 나왔거든요. 지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틀렸죠. 1번부터 이 친구가 배점이 4점이에요. 엄청 높은 겁니다. 객관식에서 4점이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만큼 배점이 높게 나왔는데 참고적으로나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객관식 배점은요 좀 적으면은 2.6점 정도 되고요. 많으면은 3.8점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근데 4.1이에요. 4.1 서술형 급입니다. 이 정도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1번을 체크했다가 지금 틀렸거든요. 1번 체크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린 거냐면요. 원래 이게 모의고사인데요. 원래 지문에는 디클라인으로 나왔었어요. 원래 지문에. 미안. 원래 지문에 디클라인으로 안 나왔어요. 원래 지문에 디클라인으로 안 나오고 딴 단어로 나왔었거든요. 딴 단어로.
근데 딴 단어로 나왔었는데 여기에 decline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단어가 다르네 해갖고 이걸로 체크해버린 거야. 반대되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간과한 게 있죠. 바로 뭐냐? 뒤에 unwillingness로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었는가? willingness로 나왔었어. willingness는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 이런 거죠. 그래서 플러스적 어감이거든. 근데 여기에도 원래 그래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었어요. 단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decline이 나왔잖아. decline은 마이너스잖아요. 감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 단어가 willingness였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unwillingness로 이제 반대되는 말이 나와버려갖고 이 친구가 이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체크 못하고 맞아 본문에 이거 decline 안 나왔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골라버렸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철저하게 암기에 의존해서 풀다가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빠뜨린 건 뭡니까? 이 글의 주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decline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뭘 못한 겁니까? 2번이 안 된 겁니다. 2번. 됐어요? 즉, 이 해당 표현이 지금 여기까지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줄이 포함된 문장을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이 친구.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unwillingness만 잘 잡았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대놓고 낚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 시험지를 보여드린 것처럼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어휘 문제를 풀 때는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요 박스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맥락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 마이너스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같이 파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단어의 의미 파악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트리거를 몰라요. meaningless를 몰라. 이러면 틀려야겠지 뭐. 근데 선택형 문제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선택형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반이어 관계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요. 하지만 그냥 밑줄형 문제로 나오면은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휘 문제는요 2개, 많게는 3개까지 출제를 합니다. 앙국고 같은 경우는 이걸 문제를요 서술형으로 낸 것도 있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이 지금 어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벗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벗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뒷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기 대어라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돈과 권력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동일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족을 없애줄 것이다라고 나와야 돼. 여기서 말하는 불만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요, 페이데이 돈에 관련된 거 나왔고요, 프로모션 권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권력과 돈이 불만족을 없애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미네이트가 맞는 거죠. 이 앞 내용까지는. 근데 뒷 내용은 뭡니까? 앞 내용까지는 돈과 권력이 성공의 기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벗이 나왔으니까 그 뒷 내용은 아니다. 돈과 권력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걔네 별 의미 없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meaningless가 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 성공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벗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벗 뒷부분은 돈과 권력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쪽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요약형인데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이 요약형 문제 같은 경우도 푸는 데 있어서 좀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학교에 상관없이 출제가 무조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은 좀 달라요. 학교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어쨌든 요약형을 출제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 문제 몇 개만 아무 학교나 내가 검색해도 이 요약형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역고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역고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2학기 기말고사 거. 2학기 기말고사 거 보면은 지금 서술형에서 어디 보자. 여기 서술형 4번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위 글을 읽고 아래 주어진 요약문 속에 빈칸 A, B를 조건에 맞게 써라. 나와 있죠. 요약형 문제. 보이시죠? 지금 바로.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약간 변형시킨 버전인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조건에 맞게 써라라고 했죠. 그럼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 쓰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뭔지 알아요? 이 질문 자체가 요약이에요. 이 글의 요약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요약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대진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진고 문제. 저 참고로 대진고 시험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진 내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킨 거예요. 2번 거고요. 자, 근데 서술형 문제에서 어떤가? 2번 제목을 영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여기 보이세요? 서술형 4번. A에서 언급된 슬라임 몰드의 속성을 바탕으로 B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아래 조건에 맞게 요약문을 완성하세요. 보여요? 아무거나 킨 거예요 지금. 근데 나오죠. 이 요약형 서술형은요 절대로 현대 지금 영어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도 저 문제는 나와요. 조금 형태만 다를 뿐이지만 어쨌든간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고 출제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요약문을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돼야겠죠. 전체적인 내용 파악. 일단 아니 전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약을 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조건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어형 변화 없고요. 두 번째 단어 모두 활용하는데 중복 사용 안 되고요. 세 번째 주어진 단어 외 추가 단어 없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종합하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 힌트 단어에 있는 거 순서 배열해라 이거예요 그냥. 그렇잖아. 순서 배열하면 돼. 얘만 잘 순서 배열하면 돼. 딴 거 없어. 됐어? 이런 문제로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단순 순서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 전원 대부분이 이거를 좀 많이 틀리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있었나요? 내용 어려운 거 없었어요. 사회적 거짓말은 나한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 결국 이거잖아. 내용은 되게 쉽죠. 근데 영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거 살펴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in that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떠올리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수로 쓰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대수로 쓰면은요 오류가 생겨버려요. 왜 오류가 생기냐면 사회적 거짓말은요 도움이 된답니다. 얘네 둘 다 A예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that을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that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that의 역할이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신 that 이하에 쓴 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제가 쓴 거랑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 여기도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렇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소리는 결국 뭡니까? 얘가 관계대명사는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접속사로 써야 돼. 근데 접속사 that은요 명사절이거나 부사절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명사절이라면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죠. 목적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안 됩니다. 부사절의 역할을 하려면요. 부사절의 대시 뭐냐?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소댓 구문이야. 소댓 구문. 이때 대시 부사절이거든. 근데 수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시라는 녀석이 관계대명사도 안 되고 접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쓰임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in that이라는 녀석을 써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거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됐다라는 거겠죠. 얘를 빼버리면 in을 어디다 쓸 건데?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떠올리느냐 떠올리지 못하느냐라는 게 사실 관건이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을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 일단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잘 읽어서 이 조건을 먼저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기 이 힌트 단어나 이런 거에서 내가 혹시 빼먹은 어떤 구문이나 이런 건 없는가?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내용에 맞게끔 영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가 사실 되게 쉬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형으로 나오니까 난이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독후감 2.0 트렁크는요 난이도가 꽤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이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처음 1학기 때 받는 외부 지문은 2.0 트렁크에 있는 지문보다 쉽습니다. 분명히 더 쉬워요. 지문 난이도 자체가 쉽다고요. 근데 시험은 어렵게 나오겠죠. 왜? 얘랑 똑같아요. 지문은 쉽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못 푼 것처럼. 그래서 이 요약형 문제는요, 사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약형 문제는 출제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할 때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보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얘기는 뭐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내용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얘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꺼버리고요. 잠깐만 제가 빈 페이지를 하나 띄울게요. 빈 페이지. 자, 그 업버크 실력 따지기 교재를 이제 전에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도 나가셨어요? 내가 잘 몰라서요. 80 몇 페이지인가라고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81까지 나갔었어요? 81? 82 부정사 밑줄 여기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82쪽을 다 펴주시는데 자, 우선은 저는요 요 부분을 진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좀 전체적인 걸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81쪽 다 82쪽 일단 다 펴주세요. 다 펴주고요. 제가 따로 이제 이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고등부 어법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은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왜? 저희는 이거 너네 교재 이거 아니에요? 실력까지 이거? 저희 수정한 게 어. 저희는 조금 남았어요. 뭐라고? 저희는 이 실력까지 기간이랑 점프제로 나왔어요. 아, 그 전에 반에 있을 때요? 아, 그래요? 요 교재인데? 실력까지 내가 이거 그 링크도 보내줬었잖아. 링크 보내줬었는데 요 교재로 지금 이게 둘 다 초록색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실력 따지기 교재예요? 실력 따지기 스타트가 아니라. 너는 실력 따지기 맞는데? 네, 어. 저는 오늘 너 뭐야 자수가? 이거 헷갈렸던 거야 교재? 나 진짜. 가만히 있자. 일단 오늘 분량은 내가 좀 프린트를 해줄게요. 잠깐만요. 아니 자수가 이러면은 지금 벌써 수업의 흐름이 끊기잖아. 자, 다른 분들은 문제 없죠? 아까 82쪽. 에이 참.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확인 잘 하라고 했거늘. 자, 일단 출력 걸어놨으니까 나올 때까지 잠깐만 대기하시고 어차피 지금 당장 얘로 진도를 나갈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다른 설명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노트가 됐든 뭐 노트 없으면 스프링 노트도 좋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책에다가 필기하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노트 같은 데다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영역은요, 바로 고등부 기출 어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상 오늘 책 진도는 거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겁나 쉬워요. 그냥 쉽습니다. 고등부 기출 어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나왔을 것 같은데 갖고 올게요. 이 고등부 기출어법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말 그대로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신도 똑같고 수능도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일단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이 뭐 사실 엄청나게 특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확실한 건 중등부 때 여러분이 시험에서 봤던 문법이랑 고등학교 때 나오는 어법 문제는요 그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말로써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중등부 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1, 2, 3, 4과 이렇게 시험 범위다. 그러면은 목표 어법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뭐 주격, 관계대명사, 뭐 분사, 구문,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만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머 빌드업 같은 거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맞죠? 중등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고등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 고등부는요 어법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어디에서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받으면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게 있긴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 단원 그 본문 끝나고 나면 뒤에 뭐 랭귀지 포커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거기에 그 해당 단원의 목표 어법이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한데 고등부에서는요 그것만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고등부 어법은요 사실상 매 시험마다 전범위로 출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범위로.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ke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중등부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역동사를 배웠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make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아 make의 목적어 동사원형이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어. 그러면은 아 make를 써야 되냐 to make를 써야 되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즉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냥 이걸로 바로 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 배웠으면 투부정사 관련된 거 시험 나오겠지 뭐. 우리가 사역동사 배웠으면 사역동사 관련된 거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럼 make에 딱 하고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얘는 대체 뭐에 대한 문제일까? 투부정사일까? 동명사인가? 분사인가? 시제인가? 조동사인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근데 그게 한두 개예요? 겁나 많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그러면은 시간을 오래 들여서 풀었는데 결국에는 정답은 틀려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어법 문제를 보면은요 대부분 3.2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3.7에서 3.8점 정도 됩니다. 객관식 기준으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객관식에서 100점 제일 높은 게 3.8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객관식으로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나와요. 근데 얘네가 전부 다 어떠냐면 100점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어법만 다 맞아도 한 15점 정도는 챙길 수가 있어요. 15점 정도. 반대로 말하면 어법을 다 틀리면 나머지를 다 맞춰도 85점. 85점이면 죽었다 깨나도 1등급은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아니 어떻게 풀어야 돼? 범위를 안 알려주잖아. 이게 지금 투부정사 파트인지 관계대명사 파트인지 안 알려주잖아.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거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순서는요 되게 쉽습니다. 간단하고요. 안 쫄아도 돼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 딱 3개로 분류합니다. 3개. 3개로 분류하는데 이걸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동사 관련 어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 관련 어법입니다. 절 관련 어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성의가 없을 수 있지만 기타라고 제가 퉁쳐버리는데요. 이 기타는 제가 분류를 2개로 할게요. 2개. 자, 첫 번째 대명사, 대동사, 병렬구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 형용사 대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대 접속사입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써놓은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빈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절 관련, 그 다음이 기타. 이거 다 합친 거랑 얘랑 출제 비중이 비슷해요.
됐어요? 자, 일단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책이 있죠. 이런 거. 이런 그래머 인사이드 같은 이런 문법책을 보면은요. 앞에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챕터. 이렇게 쭉 챕터 나와 있죠. 지금 챕터를 제가 안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교재의 챕터가 보통 뭐 문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챕터가 12개 있어요. 그럼 이 12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빠르게 써볼게요. 첫 번째 1단원 문장의 구조 2단원 시제 3단원 조동사 4단원 수동태 5단원 부정사 6단원 동명사 7 분사 8 비교구문 9 접속사 10 관계사 11 가정법 12 특수구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 문법 교재의 챕터 순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제가 1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써놓은 게 있죠. 이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생긴 애 싹 다예요. 동사처럼 생긴 놈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썼던 make 같은 단어 있죠. make. make가 원형이잖아. 그럼 이 make를 막 한번 변형해 볼까? 어떻게 변형해 볼까? makes라고 쓸 수도 있고요. made라고 쓸 수도 있고요. making도 되고요. will make도 되고요. be made도 되고요. have made도 되고요. to make도 되고 겁나 많죠. 그렇죠? 변형할 수 있는 형태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쓰던 간에 일단 원형은 make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처럼 생긴 이 무수한 모든 것들이 다 동사 관련 어법으로 치면 됩니다. 알겠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사 관련 어법은 뭐다?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동사처럼 생긴 거는 싹 다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싹 다 전부 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단원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이렇게 대충 써봤는데 그럼 요 12개 단원에서 동사 관련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사 관련된 게 어떤 단원이냐면 1번, 2, 3, 4, 5, 6, 7까지 여기까지가 다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이 7단원까지가. 그럼 여러분 12개 중에서 7개가 동사 관련된 거예요. 과반수가 넘어가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어떠냐면요. 우리가 아무런 시험지,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아무 시험지나 딱 어법 문제를 이게 해보면 밑줄 5개 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5개 중에서 최소 2개는 동사 관련 어법으로 나와요. 많게는 4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 관련 어법이 뭐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절이 뭐예요? 절이라는 게 뭐냐? 준서, 절이 뭐야? 주어 동사가 하나의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어. 미안한데 안 들려. 하나에까지밖에 안 들려. 하나에까지밖에. 일단 제가 뭐 마저 말을 해줄게요. 이거 지워버리네. 그러니까 절이라는 건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내가 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문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과 문장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개념이고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고 문장이라는 거는요.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것. 이게 문장이에요. 알겠죠? 두 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그럼 이거는 절이 한 개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나오고 된 나오고 주어 동사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절이 2개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단위가 더 큰 단위입니다. 절은 그 아래에 있는 중속되어 있는 단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절 관련 어법이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종속절 관련 어법이거든요. 종속절. 질문 하나 할까? 종속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종속절? 보통 우리가 절이라는 걸 배울 때는요. 주절이 있고요.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용어부터 설명해 줄게요. 절은 아까 말했죠?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라고. 근데 주절이라는 건 주는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가 메인이라는 소리예요. 이 주어 동사가 메인이고 얘가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 앞에는 어떠한 것도 오지 않습니다. 얘가 대빵인데 감히 얘 앞에 누가 와요? 그렇죠? 근데 종속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 노예. 그 종을 말하는 거고 속은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야. 이 절이 누군가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 노예를 이끄는 대빵이 누군가가 나옵니다. 대빵. 그래서 대빵의 주어 동사 나오는 것. 이런 형태를 우리가 종속절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앞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절 관련 어법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종속절에 관련된 어법이거든. 종속절. 근데 이 종속절을 만들기 위한 대빵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대빵이 총 3마리가 있거든요. 대빵 3마리. 그 대빵 3마리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두 번째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세 번째 의문사예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우리가 일명 간접의문문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됐어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관련된 게 바로 절 관련 어법인데, 자 그러면 절 관련된 어법은 여기 단원에서 어떻게 있는가?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절 관련 어법이에요. 됐어? 아까 동사 관련 어법 7개 나왔고요. 절 관련 어법 3개 나왔죠. 그럼 남는 단어 몇 개야? 2개죠, 2개. 비교랑 특수구문이 있었죠. 비교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비교 안 썼네. sorry.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 기타 여기에 속하고요. 특수구문은 뭡니까? 도치나 강조구문이죠. 여기 도치 있죠. 됐어요? 도치나 아니면 대동사 이런 애들이 다 특수구문에 들어가요. 뭐 병렬구조 이런 거 다 특수구문에 들어갑니다. 됐죠? 대동사, 병렬구조, 도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보세요. 니네가 7대 3대 2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쓴 순서랑 어때요? 똑같죠? 동사 관련 7개, 절 관련 3개, 기타 2개. 딱 요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다? 우리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출제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밑줄이 5개 쳐줬는데 예를 들어 동사 관련된 거 2개, 절 관련된 거 2개, 기타 하나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건 출제자 마음이죠 사실. 동사 관련 2개, 절 관련 하나, 기타 2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시험의 밑줄을 다 따져보면은 압도적으로 얘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요 순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이 이런 애들이 있구나 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풀었어요? 중등부에서는 해당되는 문법을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해갖고 그거에 관련된 특징을 외운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나온다. 이런 특징 같은 걸 열심히 암기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왔었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는 want, decide, hope가 있고 뭐 동명사를 받는 건 enjoy, finish, mind 이런 게 있고 암기로서 해결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미리 말할게요. 고등부에서는요. 그런 암기 문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중등부 때 했었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런 것이요.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요. 암기하면 풀 수 있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거죠. 이런 거 안 내요. 고등부에서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게 큰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어떤 거냐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 관련 어법. 일단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2번까지 말씀드릴게요. 기타는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2가지. 자, 첫 번째 여기다 다시 쓸게요. 동사 관련 어법. 그럼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이라고 제가 쓸게요. 풀이법. 어떤 순서로 풀면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0수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요.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가 줬고요. 심지어 저도 이렇게 풉니다. 저도 이렇게 풀어요. 어법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근에 언제였지? 막 인스타 이벤트 막 이런 거 했었잖아. 막 너네 막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수능 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3에. 근데 이 한 친구가
그 막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해시태그 달면서 막 뭐라 썼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글을 4개인가 썼거든요. 원장님 어쩌고 저쩌고, 로이 쌤 어쩌고 저쩌고, 선웅 쌤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카무 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4개를 썼어요. 4개를 썼는데 저에 대해서 쓴 그 해시태그 중에 오늘 제가 2번에서 알려줄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써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너 이거 내가 알려준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내가 이렇게 DM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 쌤 당연히 알죠. 그걸 어떻게 까먹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답장 보내.